자, 오늘의 마지막 시간 이제 건축법 뒷부분을 보도록 하죠. 자,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건축물을 짓고자 하는 그 대지는 도로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여기는 최근 6년 동안에 한 문제밖에 안 났다 그랬어요. 근데 언제든지 출제 가능성이 있으니까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정리하도록 하죠. 첫째, 건축물의 대지는 첫째 뭐 해야 된다? 안전해야 된다. 두 번째는 일정한 대지에다는 적용해야 된다. 세 번째는 사람들이 쉴 수 있는 휴식 공간, 공개 공지 등을 설치해야 된다. 세 가지가 핵심이죠. 그 중에 안전에서는 저지대에서는 아니 된다는 게 있어요. 이때 저지대가 뭐죠? 낮은 지대. 왜? 인접한 도로면보다 대지가 낮으면 이 비가 왔을 때 도로에 있는 물들이 대지 안에 다 흘러들어와서 침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그런 얘기죠. 근데 낮아서는 아니 된다. 다른 말로 높아야 된다. 당연하죠. 그래서 그림도 이렇게 그렸죠. 지금 건축물이 있는 대지가 있고 이 도로가 있는데 인접한 대지면보다는 도로면보다는 높게 이렇게 대지를 조성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조경도 해야 된답니다. 그때 대지 면적이 얼마일 때? 200제곱미터 이상.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 되는 대지에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이렇게 뒤에다 나무를 심어야 된다. 조경을 하여야 한답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200제곱미터 이상 되는 대지에다 조경해야 된다. 이게 나는 게 아니고 그러한 대지 중에서 조경 안 해도 되는 게 있습니다. 그때 조경하지 않아도 되는 거. 이게 시험 문제 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첫째, 녹지지역. 자, 녹지지역 하면 무슨 뜻이죠? 나무들이 우거져 있는 지역이 녹지지역이죠. 그럼 나무들이 쫙 있는 지역에다 요 대지에다 건물 지으려고 한답니다. 대지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된답니다. 거기다가 조경할 필요가 있을까? 안 해도 된답니다. 왜요? 저 하늘에서 한번 내려다보시죠. 전부가 녹지지역이니까 나무들이 몇 그루 있더냐? 100만 그루 나무가 자라고 있는 그런 녹지지역입니다. 그 중에 200제곱미터에서 되는 작은 대지에다가 거기 건물 짓고 사는 땅에다가 나무 100그루 심어봤자 100만 그루가 있는 지역에다가 100그루 심어봤자 조족지열 표도 안 난다는 그럼 뭐 아무런 표도 안 내는 그런 지역에다 굳이 100그루 나무 심으나 안 심으나 별 차이가 없다면 굳이 조경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녹지지역에는 나무가 100만 그루가 자라고 있으니까 굳이 대지에다가 조경하지 않아도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그냥 주변에 나무들이 많이 우거져 있으니까 그냥 둬도 된다. 괜찮다. 첫 번째죠. 두 번째,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셋 다 공통점, 도시적, 외지역. 그럼 도시적, 외지역이니까 저기는 나무가 100만 그루가 아니고 또 1000만 그루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럼 1000만 그루 자라는 지역에서도 대지에다가 200제곱미터 이상 되는 대지라 하더라도 건축할 때는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다만 거기에 뭐가 지정돼 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됐대요. 예를 들면 농림지역 위에 또는 관리지역 안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됐대요. 그럼 지구 단위 계획구역 하면 머릿속에 뭐가 떠올려야 되느냐? 개발되는 지역, 이게 떠올려야 돼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 하면 뭐가 떠오른다? 개발되는 지역, 이게 떠오릅니다. 그럼 개발하면 어떡하죠? 불도저로 와가지고 싹 까는 거잖아. 그럼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 다음에 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이라 하더라도 거기는 지구 단위 계획에서는 싹 까면 되니까 거기는 나무들이 없습니다. 그럼 개발하다 보니까 나무들이 없잖아. 그럼 대지에다가 건물 지으려면 거기다 나무들이 없으니까 조경하여야 한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에서는 조경이 필요하다는 걸 기억합니다. 자, 세 번째는 공장, 세 가지 공장은 적용하지 않을 텐데. 첫째, 그 공장의 대지 면적이 5,0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두 번째, 건축물이 연면적의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세 번째, 산업단지 안에는 공장. 이렇게 공장 세 가지야. 첫째는 땅으로 따졌을 때 공장의 그 대지 면적이 5,000제곱미터 미만인 것. 그 안에 건물을 지었을 때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는 1,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또는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그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 공장을 짓는다면 그 공장은 규모 따질 것도 없어. 무조건 적용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세 군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 밖에 나머지들도 더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요 정도만 지금은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고 넘어가죠. 자, 세 번째 뭐가 있다? 공개공지 등. 자, 공개공지 대표적인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공개공지 이거야. 자, 어떤 대지에다가 사람들이 많이 찾는 지역이고 그때 큰 건물을 졌어요. 근데 이 건물이 사람들이 역시 많이 찾는 건물이야. 많이 찾는 지역에 많이 찾는 건물. 이 뜻이야. 그런 건물 지을 때는
그 찾아오신 분들이 가실 때 잠시 앉아서 쉴 수 있는 소규모 휴식 공간을 대지하에다 만들어주랍니다. 그 소규모 휴식 공간을 뭐라 부른다?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 합쳐서 공개공지 등이라고 하는데 요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많이 찾는 지역이 무슨 지역이죠? 우리가 용도지역을 할 때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말합니다. 흔히 주상공, 앞으로 여러분들이 부동산국법을 공부할 때 개발된 지역 하면 어디를 말한다? 주상공 지역을 진짜 개발된 지역 이렇게 말합니다. 즉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진짜 개발된 지역. 반면에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녹간농자 이렇게 말해. 이 녹간농자는 진짜 보전한 지역이라죠. 앞으로 공법을 정리할 때 이렇게 정리해요. 자, 용도지역은 크게 보면 무슨 지역 있다?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그 다음에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줄여서 자보지역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용도지역은 크게 보면 도, 관, 농, 자 이렇게 해요. 도관, 농자. 용도지역은 크게 네 가지가 있더라. 도관, 농자. 다시 한번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 이 도시지역은 다시 쪼개지죠. 뭐로 쪼개지죠? 도시지역은 또 네 가지로 나눠져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주상공록, 주거지역, 다 쓰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네 수로 나눠지죠. 이래놓고 자 그러면 법은 우리 부동산 공법은 어떤 식으로 서술하겠다냐? 도시지역을 뭐라죠? 이걸 도시지역을 개발되는 지역, 개발되는 지역 이렇게 되죠. 그래놓고 나머지 관농자 지역 이 셋을 뭐라 부른다? 이걸 보전하는 지역 이렇게 해요. 개발되는 지역, 보전, 개발하는 지역으로 쓰자. 개발하는 지역, 여기는 보전하는 지역. 이걸 크게 용도지역을 둘로 나눠서 개발하는 지역은 도시지역이라고 하고 보전하는 지역은 관농자 지역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럼 이거로 끝날까? 아닙니다. 여기에 하나를 더 붙였어요. 어떻게 했죠? 그 중에 다시 주상공 이렇게 셋을 묶어가지고 요 주상공 얘들을 뭐라 한다? 이걸 진짜 개발하는 지역 이렇게 말하고 진짜 개발하는 지역은 그 중에 주상공업 지역이 진짜 개발하는 지역이고 그럼 나머지 요 녹지 지역부터 묶어서 녹관농자 이렇게 묶어버려요. 이렇게 녹관농자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런 지역을 뭐라 부른다? 이런 지역을 묶어서 진짜 보전하는 지역, 보전하는 지역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공법은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가 서술하고 있다는 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짜 개발한 지역과 진짜 보전하는 지역을 나눈다면 주상공 진짜 개발되는 지역, 녹관농자 진짜 보전한 지역, 도시지역 개발한 지역, 관농자 지역 보전한 지역. 공법은 두 가지를 다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도시지역, 그 다음에 도시지역 외지역 이렇게 씁니다. 그럼 도시적 외 하면 어딜 말한다? 관농자. 바로 이 관농자라는 세 군데를 묶어서 우리가 뭐란다? 이걸 도시지역 외의 지역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도시적 외의 지역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도시적 외 하면 관농자. 도시적 외의 지역 관농자. 그리고 개발, 보전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어떤 때는 주상공, 녹관농자 이렇게 둘로 나누고 진짜 개발한 지역, 진짜 보전한 지역 이렇게 나누죠. 공법은 흐름이 두 가지를 개발과 보전을 저렇게 용도지역을 두 가지를 다 서술하고 있다. 어떤 때는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위지역 나눠가지고 도시지역, 관농자지역 이렇게 나누고 어떤 때는 주상공, 그 다음에 나머지 녹관농자 이렇게 나누는 방법도 있더라.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자, 이걸 먼저 기억해두면 나중에 공부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 중에 주상공업지역이 진짜 개발된 지역이잖아. 그 중에서도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여기에는 공개공지를 확보해야 되는 대상 지역이고 전용 주거지역에는 확보하지 않습니다. 또 상업지역은 모든 상업지역에는 다 공개공지를 확보합니다. 반면에 공업지역 중에서는 준공업지역에만 공개공지 등이 확보되고 전용공업지역과 일반공업은 공개공지를 확보하지 않습니다. 바로 저런 지역에서만 공개공지를 확보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용도지역상 여기거든요.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그럼 일반 상업지역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개공지 확보해야 되죠. 근데 어떤 건물은 공개공지를 확보하고 어떤 건 안 합니다. 같은 상업지역 안에 있다고 모든 건물이 다
공개 문제를 확보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어떤 것들 바로 이런 업종들 운수 시설, 숙박 시설, 업무 시설, 판매 시설, 문화 및 집회 시설, 종교 시설 운수, 숙박, 업무에 종사하는 버스 기사가 판문총을 5,000번 울리는 지역 뭐 이런 식으로 남겨요. 운수, 숙박, 업무에 종사하는 버스 기사님이 뭐를 판문종이라는 종을 하루에 몇 번 울린다? 5,000번을 울린대요. 그게 운수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그것들은 바다 면적이 얼마 때? 5,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그럴 때는 뭐가 필요하다고? 바로 공개공지를 그런 건축물에는 확보합니다. 다만 판매시설 중에 안 하는 게 있어요. 농산물 유통시설. 여러분 농산물 유통시설이 뭐죠? 바로 가락동 농산물시장. 자, 가락동 농산물시장 가보십시오. 거기 어떤 함락들 뭐죠? 돛대기 시장이라고 그러죠. 뭐 말도 못해요. 농산물하고 그 수산물 있잖아요. 그 거래하느라고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거기 막 짐수레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거기다 뭐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 그런 거 만들 여지가 없습니다. 거기는. 따라서 가락동 농산물시장에 가봐라. 공개공지 없다. 이건 머릿속에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판매시설 중에 농산물 유통시설, 가락동 농산물시장 거기는 공개공지가 없다라는 것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러한 지어서 이러한 파란 지역 안에 이러한 업종이 들어올 때는 그때는 뭐가 필요하다? 공개공지를 그 대지에다가 확보해야 한다. 이런 뜻이죠. 자, 이제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한다. 무슨 말이죠? 여기 대지가 있고 도로가 있잖아. 그럼 요거 접하는 거, 접한다는 게 요거야. 요거서 요까지 접하는 요게 몇 미터가 된다? 2m 이상이 돼야 이 차량이 대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통은 승용차 같은 걸 기준으로 사이드미러와 사이드미러 있죠? 그 사이 이 길이가 이게 폭인데 이 폭이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보통은 1m 85가 일반적입니다. 요새는 큰 차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막 2m까지 가까이 가는데 보통은 1m 85 정도가 이 사이드미러와 사이드미러 간의 폭을 말한다. 요거 따라서 자동차가 승용차가 일반적으로 대지 안에 들어가려면 몇 미터는 되대? 2m 이상은 접해야 대지 안에 차량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2m 이상 접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배운 건축물을 짓고자 하는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그게 맹지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럼 접하긴 접했는데 1m밖에 못 접했어. 원칙적으로 그거 맹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맹지라는 건 도로랑 접하지 않았다 해서 다 맹지가 아니고 그게 아니고 2m 이상 접하지 아니할 때 그게 맹지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도로랑 접했다 하더라도 뭐 50cm 접했어. 안 됩니다. 그 갖고는. 건축물 지으려면 최소한 2m 이상 접해야 돼. 어떤 때는 2m가 아니야. 오히려 4m 이상을 접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 또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여기는 4m도 안 된대. 6m 이상 접해야 된대. 그런 식으로 따로 정하면 그때는 그 정해지는 대로 접해야 되지 너무 좁은 도로는 안 된다. 접하는 게 어떤 때는 2m인데 어떤 때는 4m 접하는데 또 도로 너비도 원래는 건축법상의 도로 너비는 4m 이상만 되면 돼요. 일반적인 통과도로는. 근데 어떤 때는 아니야. 6m 이상 더 넓은 도로에 접해야 된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제한들이 쭉 가해지는데 그거는 나중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갈 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대지와 도로가에서 뭐 했다 했죠? 건축선. 아까 말씀드렸었죠?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즉 도로와 대지가 접하는 선 있죠? 이거 파랗게 지금 거. 도로와 대지가 접하는 선. 거기에 바짝 붙어서 건물들이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도로와 대지가 접하는 이 선에 맞춰서 건물들이 바로 이렇게 질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본다? 건축선이라 한단다. 근데 어떤 때는 건축선이 대지 안으로 더 후퇴하죠? 도로랑 접해 있는 대지에다 바로 짓지 못해. 더 물러나. 대지로부터 뒤로 더 물러나. 그리고 그 선을 거놓고 그 선 뒤로만 건물 자라라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있다 그랬는데 어떤 경우에 그런 게 있을까? 그것도 지금은 외울 거 아니야. 시험 문제 최근에 6년 동안 안 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다른 것들 외울 만한 것들 더 공부해놓고 그거는 나중에 여러 개 쓸 때 더 공부한다. 항상 처음부터 다 외우는 거 아니에요. 순서대로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요거 하고 그래서 강의할 때 본 강의 들어가면 먼저 요거부터 외우십시오. 공부됐으면 그 다음에 이거 외우십시오. 더 공부됐어요? 그 다음에 이거 하십시오. 라고 순서를 정해서 강의할 때 말씀드린다 그랬어요. 우리 강의는 기초 인문 강의 하나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본 강의에서 다시 기본 심화 강의까지 한꺼번에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기초 강의에서 이거 한 거 다시 우리 본 강의 할 때도 다 설명 드릴 겁니다. 그래서 기초 강의에서 할 거, 그 다음에 본 강의에서 할 거, 심화 강의에서 할 걸 한꺼번에 강의가 이제 다음에 이루어지는데
그게 이제 거의 50강 가까이 벌어진다 그랬죠? 그때 요거는 기초니까 꼭 알아야 된다. 요거는 기본과에서 알아야 된다. 요건 나중에 좀 더 공부가 되면 그때 가서 보셔야 된다라는 걸 구분해가지고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공부할 때 그거에 맞춰서 수준에 맞춰서 따라가시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건축물의 구조재료 설비라는 게 있죠. 이때 건축물은 구조적으로 뭐 해야 된다? 안전해야 된답니다. 아무리 멋있게 지금 뭐합니까? 그때 건물이 붕괴돼 버리는데 한번 줘볼까요? 제가 옛날부터 짓고 싶은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건물이 지금 참 좋을까? 저는 이런 건물을 한번 줘보고 싶습니다. 솔직히 무슨 건물? 이런 건물을 짓겠습니다. 뭐 어떤 거? 꼭 담배대, 곰방대 이런 생각. 그래서 건물 어떻게 져요? 자, 이렇게 짓는 거예요. 이거. 사실은 이거 층수 더 나아집니다. 더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50짜리 건물을 짓는데 이렇게 짓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조금 더 내려가야 됐다. 여기가 조금 더 내려가서 이렇게 해야 되죠.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자, 근데 아무리 건물 멋있게 지면 뭐합니까? 어디가 똑 부러지는 순간, 여기가 똑 부러지는 순간 이건 훌러당 다 넘어질 텐데 사람들 수백 명 뒤질 텐데 심각해지는 거죠. 아무리 멋있으면 뭐하느냐? 구조적으로 안전하지 못하면 그건 건물로서의 값어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구조 안전이라고 합니다. 그럼 구조 안전 대상이 있습니다. 이거 지을 때 네 멋대로 짓지 말래. 일단은 건축 허가를 받고 나서 착공 신고하러 갈 때 일단 설계자를 찾아가랍니다. 설계자한테 가서 이 건축물이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는 걸 확인받는 서류를 들고 그게 있어야 돼. 그걸 가지고 착공 신고할 때 건축주가 그 허가권자한테 제출을 해야 그래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지. 그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는 확인 서류를 설계자로부터 받지 못하면 그때는 뭐한다? 공사 시작할 수 없답니다. 어떤 건축물들이 그런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는 확인 서류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 되는지 그걸 구조안전 확인 대상이라는데 그런 것들이 있어요. 나중에 알 겁니다. 그래서 층수가 2층 이상 되는 건축물,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건축물, 높이가 13m 이상 되는 건축물, 처마 높이는 9m 이상 되는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가 10m 이상 되는 건축물, 단독주택, 공주주택 이런 것들은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지만 공사를 시작할 수 있지 함부로 공사 못합니다. 뭐랬지? 예를 왜냐면 2층 연2 높 13 처구 기기 10 단공 나중에 할 거야. 2층 연2 높 13 처구 기기 10 단공 뭐 여러분 어렵잖아요. 나중에 하다 보면 발음 돼요. 2층 연2 높 13 처구 기기 10단공 한 서너 번 대여섯 번 하면 발음 나올 것 같죠? 다시 한번 2층 연2 높 13 처구 기기 10단공 뭐 이런 식이야. 어렵잖아요. 저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문제 풀 때 2층 연2 높 13 처구 기기 10단공 이렇게 하면 띵 답 떨어진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옛날에는요, 이런 것들 앞에 있는 거 한두 개만 외우면 된다 그랬었어요. 근데 요새는 한두 개 갖고 어린 택도 없습니다. 요새는 외워야 될 게 9가지가 된다. 그럼 9가지 중에 1번, 2번을 시험 문제 내는 게 아니라 7번, 8번, 9번 여기 있는 것도 시험 문제 냅니다. 옛날 시험 문제하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가르쳤던 교수님들은 다 어떻게 했더냐. 앞에 있는 한두 개만 외우면 된다고, 한두 개만 된다고 이렇게 했었어. 지금은 어린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는 9가지를 다 외워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답을 찾을 수 있어. 그러니까 더 어려워진 거죠. 그럼 어떻게 외우라는 얘기야? 9개를 어떻게 한꺼번에 외웁니까? 그래서 머리 짜갖고 외우는 방법. 이런 식으로 암기법을 별도로 정리하지 않으면 절대로 공법은 따라가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앞에 있는 한두 개만 외우는 식으로는 절대 안 되고 저렇게 무더기로 이걸 다 외워야 된다. 그래서 2층 연이 높 13 처구 기기 10단공 나중에 외울 거야.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발음하다 보면 나중에 나도 모르게 발음이 나와요. 그럼 고를 때 시험 문제 풀 때 2층 연이 높 13 처구 기기 10단공 이렇게 해서 찾아서 답을 보면 된다. 그렇게 외우시면 될 겁니다. 자, 여기 피난 안전구역이라는 게 나오는데 글쎄 이쪽 건축물의 구조재료 설비는요. 시험 문제가 워낙 범위가 넓다 아까 말씀드렸어. 그래서 올해도 여기 있는 거 안 났어요. 우리 기본세 있는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아예 기본세도 이번 안 나눴어. 왜? 30년에 꼭 한 번 나는 것들만 꼭 여기서 내더라고. 그럼 30년에 한 번이니까 매년 새로운 것이 하나씩 나. 그 새로씩 나는 걸 그걸 어떻게 우느냐고 그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외우지 말고 그래도 이것들은 그래도 반복적으로 시험 문제 났던 것들이야. 한 번이나 두 번, 세 번씩 났던 것들 그것만 써놓은 거지 혹시 또 낼까 해가지고 외울 수 있는 건 아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건 자주 나는 거니까
여기서 이겁니다. 이때 피난 안전구역이 뭔지 개념 정리만 하고 들어갑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이게 뭐죠? 요 건물. 여기서 많이 봤죠? 꼭 포탄같이 생긴 거. 이 포탄같이 생긴 게 뭐죠? 바로 롯데월드입니다. 여러분들 송파구 저기 보면 롯데타워 있죠? 그 롯데타워 건물이 이렇게 생겼어요. 사실은. 근데 이 롯데타워 중간중간에 보면 여기 22층, 40층, 60층, 80층, 102층. 이게 뭐가 있단다? 중간중간에 피난안전구역, 피난안전구역, 피난안전구역이 하나, 둘, 셋, 넷, 5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22층, 40층, 60층, 80층, 102층. 이게 피난안전구역이라는 층이 있습니다. 그 층에 가보십시오. 뭐라 써있는지 아십니까? 여기 써있죠. 여기는 피난안전구역입니다. 라고 돼 있죠. 여기는 피난안전구역이라 그 층에 가보면 있어요. 거기 가면 뭐가 있을까? 예, 제세동기. 요새는 심장 충격기라고 그러죠. 심장 박동 충격기. 이 심장 멈췄을 때 그거 뛰라고 전기 자극 줘가지고 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거기 있어요. 이번에 우리 용산 참사 이번에 생겼죠? 이태원에서 그 이태원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막 이렇게 CPR 가는 거 그거로도 하는데 그거보다는 전기 충격 주는 게 훨씬 더 좋은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급하니까 없으니까 이제 손으로 할 수밖에 없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어디 가면 있단다? 저기에 바로 화재가 났을 때 사람들이 질식했잖아. 그래서 숨을 못 쉬고 있잖아. 그러면 빨리 심장을 뛰게 해야 되니까 거기 심장 박동 충격기라는 게 여기 있어요. 그걸 다른 한자 속으로는 제세동기라고 하는데 요새는 제세동기란 말 거의 쓰잖아. 근데 여기는 제세동기라고 써 있더라고. 잘못된 거야. 심장 박동 충격기 뭐 이렇게 써요. 그래서 그걸 저기 설치되어 있으니까 그걸 하고 방독면 같은 마스크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써도 되고 또 거기서 지상으로 내려가는 이 짓도로 내려가는 거기 승강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승강기 타면 밑에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 승강기는 여기 전체 들어오는 전기하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따로 전기를 써요.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화재나면 제일 먼저 나가는 게 전기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 승강기 전기는 안 나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벽 속에 따로 전기가 있습니다. 이 속에 있는 거야 불나버리면 속에 있는 거 다 타버리지만 이 벽 속에다가 정중앙에 파이프라인을 집어넣고 그 속에다가 전선을 집어넣고 그거로 승강기를 가동시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공급되는 전기죠. 그러니까 승강기가 그렇게 쉽게 멈추지 않고 상당 시간 동안은 전기가 나갔어도 그건 작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승강기가 이 속에 있어가지고 그 층에서만 탈 수 있어. 다른 층에서 못 타요. 피난안전구역에서 타가지고 피난층, 지상층까지 내려가서 대피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롯데월드 같은 데 갔을 때 화재가 발생하면 어떻게부터 한다? 바로 피난안전구역에 몇 층에 있는지 이건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 층수에 도달해가지고 거기서 피난안전구역 하셔서 승강기 타고 내려가거나 아니면 거기서 구조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된다. 거기는 각종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다. 아셨죠? 그게 실무선 중요한 거죠. 저런 건 교육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험에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알아야 되는 것들이니까. 시잘데없는 것들 내지 말고 제발 좀 이런 것 좀 시험 문제 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또 시험 문제 이전까지 2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예, 거기까지 하고 자 이제 마지막 요거 지연 및 지구의 건축물 이 마지막 지우는 부분 우리 보도록 합니다. 여기 지워놓고 마지막 부분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는 이제 뭘 보여야 되냐면 지연 및 지구의 건축물에서는 첫째 뭐가 있느냐면 면적 및 높이 제한이 있는데 이때 면적 제한인 게 뭐냐면 세 가지예요. 원래는 용도 지역별로 첫째 뭐가 있더냐 건폐율 제한이 있었죠. 21개 용도 지역마다 대지안에다 건물을 짓는데 너무 뚱땅하게 넓게 짓지 말라. 여기는 건폐율 몇 퍼센트 이하로만 해야 되지 대지안에다 넓게 짓지 못하는 거 무슨 제한? 건폐율 제한. 반면에 대지안에다 건물 짓는데 너무 쭉쭉빵빵으로 짓지 말래. 너무 그 바다면적인 연면적이 너무 커서는 안 되는데 그걸 용적률 제한. 또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뭐라는데 분할한대요. 자,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한다는 건 이미 대지 안에 건물이 있었는데 그걸 한 필지를 두 필지로 나누겠대. 건물 있는 대지를 나누겠대. 이거 용도 지역별로 너무 작게 분할해서는 안 된다. 분할되는 면적이 일정 면적 이상 돼야 된다. 이걸 대지의 분할 제한이라고 표현하죠. 이와 같이 건폐율 제한이 있고 용적률 제한이 있고 대지의 분할 제한이 있는데 이 중에 건폐율하고 용적률 제한이 몇 퍼센트 이하로 지라고 했을 때 뭘 알아야 되죠? 건폐율이 뭐냐?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 곱하기 100. 용적률이란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 곱하기 100이라고 뭐 할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분들 첫 번째 날에 용도 지역에 관해서 설명드릴 때 그때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 곱하기 100이 각각
건폐율 용적률이라고 그랬었죠. 그럼 건폐율 용적률이 몇 퍼센트인지 구하려면 뭘 알아야 돼? 대지 면적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건축 면적을 알아야 대지 면적과 건축 면적을 알아야 건폐율을 구할 수 있고 대지 면적과 연면적을 알아야 용적률을 구할 수 있다라 이 말입니다. 대지 면적과 건축 면적을 알으면 건폐율, 대지 면적과 연면적을 알으면 용적률을 구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지 면적이 뭐고 건축 면적이 뭐고 연면적이 뭔지를 알아야 그걸 구하지. 그게 바로 면적 산정에 관한 제한이 바로 그겁니다. 면적 산정제에서는 면적에 계산하는 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째, 대지란 대지의 수평토의 면적을 대지 면적이라고 합니다. 즉 아무리 울퉁불퉁하고 경사진 땅이 있다 하더라도 대지는 그 평탄한 면적, 대지의 수평토의 면적, 이걸 대지 면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울퉁불퉁하죠? 평탄한 바닥에 그림진 빨간 면적 있죠? 이게 바로 대지 면적으로 보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번에 시험 문제는 요 건축 면적이 2개, 지문 중에 건축 면적 2개가 났었습니다. 그럼 건축 면적에 포함되는 것, 건축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것 이걸 냈었거든요. 그 중에 우리 지하층으로 내려갈 때 경사로 있죠. 자동차가 지하층으로 내려가려면 경사로 있죠. 요 경사로는 즉 우리 지하층으로 내려가는 경사로 이거는 뭐에 속하지 않는다? 건축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게 이번에 시험 문제가 났었는데 어쨌든 건축 면적이라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토의 면적. 외벽의 중심선에게 무슨 말입니까? 건물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벽을 뭐라고 한다? 외벽. 그 벽 두께도 있죠? 그 벽 두께 바깥쪽을 외부선, 가운데를 중심선, 벽의 안쪽, 요 보이는 여기를 내부선 그럽니다. 그럼 내부선이 있고 중심선이 있고 바깥쪽 외부선이 있습니다. 그 중에 외벽의 중심선을 따라서 쭉 해서 내붙이면 요 면적을 뭐라 한다? 이걸 건축 면적이라 하죠. 그래서 건축 면적을 알고 싶으면 어디서 봐라 그랬죠?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됩니다. 높은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뭐가 보인다? 건축물의 가장 바깥쪽 벽이 보이고 그 건축물의 가장 바깥쪽 벽에 둘러싸인 면적 바로 요거 지금 그림자 이 면적 요것을 우리가 건축 면적으로 표현하자 이 말이죠. 근데 어떤 때는 건축 면적에 포함되는 게 있고 어떤 때는 건축 면적에서 제외되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따져서 외워라. 한두 개가 아닙니다. 내용들이 쫙 이렇게 들어있어요. 근데 거기서 요번에 지하층으로 내려가는 경사로 요거는 건축에서 제외된다는 요것이 우리 기본서 책에도 들어있어요. 네, 그게 이번 시험 문제에 났었죠. 자, 두 번째. 그럼 건축 면적보다 중요한 게 뭐죠? 바로 바닥 면적입니다. 건축 면적은 정말로 오랜만에 이번 33회 시험 문제 난 거고 그 지문 중에 근데 실제로 시험 문제는 바닥 면적에 관한 게 시험 문제는 훨씬 많이 납니다. 이번에도 바닥 면적과 관련된 지문들이 몇 개가 났는데 하여튼 바닥 면적이라는 개념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오늘 강의에서 꼭 알아야 될 게 마지막 이쪽이에요. 첫째, 바닥 면적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뭐가 나올까? 연면적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연면적의 합계란 말이 나오고 그래서 바닥 면적, 연면적, 연면적의 합계 이런 개념들이 지금부터 구분됩니다. 자, 첫째, 바닥 면적이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등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토의 면적. 무슨 말이죠?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 그랬습니다. 그럼 각 층이란 말과 일부란 말의 차이가 뭐죠? 건축물의 각 층이란 1층, 2층, 3층, 4층 이게 각 층이죠. 그럼 1층 바닥 면적, 2층 바닥 면적, 3층 바닥 면적, 4층 바닥 면적 층별로 바닥 면적이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있죠. 그 일부로서 벽, 기둥 등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여 있다. 자, 일부란 한 개 층의 일부를 벽이나 기둥 등으로 둘러싸여 있답니다. 바로 여기 우리 현재 촬영하고 있는 이 강의실 보십시오. 이 강의실 현재 벽으로 다 이렇게 둘러싸여 있잖아요. 이 벽으로 둘러싸여 이걸 뭐라 부른다? 강의실 바닥 면적을 합니다. 자, 밖에 나가면 사무실 바닥 면적 이렇게 따지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강의실 바닥 면적 있고 사무실 바닥 면적 있고 이렇게 나눠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한 개 층의 일부를 일정한 목적으로 쓰려고 벽이나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이것도 하나의 바닥 면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바닥 면적은 하나가 아니고 두 가지다. 이게 핵심이야. 바닥 면적은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다. 뭐뭐 있다? 첫째, 각 층별 바닥 면적 있죠. 지금 말한 각 층별 바닥 면적, 1층 바닥 면적, 2층 바닥 면적, 3층 바닥 면적, 4층 바닥 면적. 아니면 그 일부를 한 개 층의 일부, 여기 2층의 일부를 뭐로 쓴답니까? 여기 공인중개사 학원으로 쓰겠답니다. 그럼 공인중개사 학원으로 이 한 개 층의 일부를 써요. 근데 그 한 개 층으로 쓰는 공인중개사 학원을 또 안에를 또 나눠놨잖아. 뭐로 놨죠? 사무실, 여기 강의실, 휴게실,
여기도 이제 교수실 이런 식으로 다 나눠놓잖아요. 그 나누는 공간 하나하나도 뭔다? 각각 여기 촬영하는 실 받으면 사무실 받으면서 교수실 받으면서 그 원장실 받으면서 이런 식으로 다 나눠놓으면 이 나눠진 걸 뭐라 부른다? 그것도 특정한 용도의 바다 면적이라 부른다는 얘기죠. 한 계층의 일부를 이렇게 나눠놓고 이것도 바다 면적, 바다 면적, 바다 면적, 바다 면적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층별 바다 면적이 있고 특정한 용도로 쓰기 위한 바다 면적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잘 들어요. 층별 바다 면적을 다 했다. 즉 하나의 건축물에 이 말이야. 하나의 건축물에 각 층별 바다 면적의 합계 1층 바다 면적, 2층 바다 면적, 3층 바다 면적, 4층 바다 면적 다 더했어. 하나의 건축물에 각 층별 바다를 다 더했어. 뭐라 부른다? 연면적. 요 연면적이라는 이유가 대단히 중요한 거죠. 저는 처음에 연면적이라는 말을 했을 때 이거 안 할 때 저는 1년 동안의 면적이라는 뜻인 줄 알았어요. 전 연자가 1년 연자인 줄 알았어. 1년 동안의 연면적이다.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별 바다 면적의 합계. 다시 한번 각 층별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별 바다 면적의 합계를 우리 뭐라 부른다? 그걸 연면적을 하자 이거죠. 그 문제는 이거 공인중개사 학원으로 쓰려고 지금 이 속을 4개로 나눴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 자 2층의 일부를 공인중개사 학원으로 쓰려고 교수실도 만들고 사무실도 만들고 여기 촬영실도 만들고 휴게실도 만들고 이거 만들어 놨어요. 그럼 그 각각 교수실 바다 면적, 사무실 바다 면적 다 더하면 뭐가 될까? 그거는 특정한 용도의 바다면 다 더해버리면 요 더한 걸 뭐란다? 그걸 바닥 면적의 합계라고 한단다. 요 말귀를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기억하셔야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럼 바다 면적의 합계라는 건 어떤 걸 바다 면적의 합계를 한다? 하나의 건축물의 일부를 특정한 용도로 쓰려고 벽이나 기둥으로 나눠놨다. 그때 각 바닥 면적들을 다 더하면 그건 바다 면적의 합계입니다. 그럼 연면적과 바다 면적의 합계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흔히 연면적을 보고 바다 면적의 합계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달라요. 여기도 바다 면적의 합계란 말이 있다고 연면적이 바다 면적의 합계래. 전혀 무식한 소리입니다. 그럼 연면적은 뭐죠? 하나의 건축물에게 떠올려야 되고 그 하나의 건축물에 각 층별 바다 면적을 다 더한 거 그걸 연면적을 합니다. 반면에 바다 면적 합계는 그 건물 전체의 바닥이 아니고 한 개층의 일부라든지 그 일부만 다시 기둥으로 벽이나 기둥으로 나눠놓고 특정한 용도로 쓰려고 방을 나눠놨죠? 그 특정한 용도로 있는 그 나눠진 것들을 다 더한 거, 그 합한 거, 그것만 바다 면적 합계죠. 그럼 구분하고 싶으면 뭐 하면 되죠? 이 건물 밖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나가서 길 건너편으로 서십시오. 건물 건너편에 서가지고 이 건물을 바라봅니다. 이 건물 전체를 바라보면서 그때는 저 건물의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다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바다 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밖에서 건너편에서 건물을 바라보고 있다 그랬어요. 건물 전체를 바라보면서 저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라고 말해야 됩니까? 바다 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라고 해야 됩니까? 그때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전체 건축물의 각 층별 바다 면적을 다 더한 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저 3층에 있는 뭘 보면서 우리 공인중개사 학원을 바라보면서 여기 2층이죠? 2층에는 공인중개사 건물을 바라보면서 저 공인중개사 저 학원에 연면적은 얼마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바다 면적의 합계가 얼마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까? 그때는 바다 면적의 합계가 얼마다 라고 말해야 되지. 그때는 연면적이 얼마다 라고 말하면 아주 무식한 소리라고 한단다. 결국 연면적 하면 뭐가 떠올려야 된다? 하나의 건축물이 통째로 떠올려야 되고 바다 면적의 합계라는 게 떠오르면 그 속에서 일정한 용도로 쓰려고 벽이나 기둥으로 나누는 그 더한 것들, 그 합계, 그것만 떠올려야 된다. 일부분만 떠올르면 바다 면적 합계, 전체가 떠올르면 연면적 이런 말입니다. 그럼 하나만 더, 연면적의 합계란 말이 있습니다. 그 연면적의 합계는 뭐죠? 바로 하나의 대지 안에, 이게 존재돼. 하나의 대지 안에 뭐가 있습니까? 101동, 102동 건물이 2개 동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이때 이 한 개 동에 연면적이 있을 것이고 또 한 개 동에 연면적이 있겠죠? 그 연면적과 연면적을 더하면 그걸 뭐라 본다? 연면적의 합계라고 한단다. 그건 연면적의 합계랍니다. 그래서 바닷면적의 합계와 연면적의 합계는 전혀 달라요. 바닷면적의 합계는 바로 특정한 용도로 쓰려고 벽이나 기둥으로 나누는 이 학원, 그 다 더한 건 바닷면적의 합계. 연면적의 합계, 하나의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 또 하나의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 연면적을 더하라 연면적의 합계.
다만 연면적의 합계란 말이 성립되려면 전제 조건이 뭐다? 하나의 대지 안에서 란 말이 먼저 들어간다는 거. 하나의 대지 안에서 말이 반드시 들어간다는 거. 그래야 연면적의 합계말이 나온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용어 정의에서 뭐가 나왔었죠? 다시 한번 대지 면적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건축 면적이라는 개념이 있고, 바다 면적의 개념이 있는데, 이 바다 면적이 둘로 나눠진다. 각 층별 바다 면적이 있고, 한 개 층의 일부만 쓰는 바다 면적이 있는데, 그때 각 층별 바다 면적을 다 더하면 연면적이라 부르고, 각 층별 바다 면적을 연면적이라고 하고, 특정한 용도로 쓰려고 나는 바다 면적의 합계는 바다 면적의 합계라고 하자. 그래놓고 다시 한번 한 개 대지, 하나의 대지 안에 건물이 2개 동 이상이 있다면 이 2개 동에 연면적을 더했을 때 그걸 합쳐서 연면적의 합계라고 한단다. 이런 개념 정리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앞으로 진도 나가면서 어떤 때는 연면적 얼마, 어떤 때는 연면적의 합계 얼마, 어떤 때는 바다 면적의 합계 얼마, 어떤 때는 바다 면적 얼마 수없이 튀어나오거든. 근데 이 말이 그 말 같고 저 말이 같고 맨날 뒤집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나중에 좀 더 그리고법에서 정확하게 숫자가 나올 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숫자하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개념이 나눠진다.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이제 특별건축구역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번에도 특별건축구역 시험 문제 났어요. 그래서 이 높이 제한에 관한 건 뭐 시험 문제 뭐 한 6, 7년에 한 번 날던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잖아. 다만 높이 제한 중에서 뭐는 외우는 게 있더냐? 층수와 관련된 게 있어요. 높이 제한에서 나중에 뭐가 나온다? 층수와 관련된 거, 층수 제한에 관한 거. 그래서 층수 산정하거나 층수 제한하는 게 있는데 그 층수와 관련된 건 나중에 따로 정리할 거니까 그때 한번 보도록 하고 특별건축구역이란 바로 어디다냐? 이게 떠올라야 됩니다. 앞으로 특별건축구역이면 어디다 떠오른다? 저 건물입니다. 저게 뭐 어디예요? 이거?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건물이 다 붙어 있어. 전부 다 이렇게 붙어가지고 그냥 뱀켜 가듯이 건물이 다 붙어서 이렇게 만들었어. 어디죠? 세종시 행정중심 복합도시입니다. 즉 세종시에 가면 우리 중앙부처들 있잖아요. 그 중앙부처가 따로따로 건물이 있는 게 아니고 다 붙어 있어. 여기는 우리 국토교통부 여기 붙어서 여기는 보건복지부 여기는 뭐 있고 이 부서가 행정부처가 다 붙어가지고 이렇게 붙어 있죠. 바로 하나의 대지가 아니고 여러 대지에 걸쳐서 건물을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연결해서 놨습니다. 이런 구역을 말한다. 특별건축구역. 그럼 특별건축구역은 뭐죠?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즉 건축법에 있는 그대로 짓는 게 아니라 일부 건축법에 있는 법령 제한을 더 적용하지 않는다. 즉 규제하지 않아. 이런 내용을 적용하지 않는데 이번 시험 문제 적용해놨습니다. 특별건축에서는 적용 안 해도 된대. 원래 일정 규모 이상 되면 적용하라고 돼 있잖아. 200점 이상 되면 적용하라 했잖아. 근데 저거다 적용 안 해도 된대. 대지 안에 적용 안 해도 되는 게 특별건축구요. 또 이런 몇 가지 그 특별건축에서는 적용하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관한 것들은 즉 적용하지 않는다. 어떤 때는 일반적인 건축법에 있는 규정을 더 완화시켜줘. 더 크게 시켜줄게. 더 다양해줄게. 완화시켜줘. 어떤 때는 이런 건 개별 건축마다 짓는 게 아니고 대지 전체다 한꺼번에 총합해서 거기다 부설 주차장을 설치한다. 그런 등등등 몇 가지는 통합 적용하는 게 있더라. 이와 같이 건축법에 있는 제한을 어떤 때는 적용하지 않아서 그냥 풀어주고 완화시켜주고 통합 적용하는 이런 구역을 뭐라고 한다? 특별 건축구역을 하더라. 대표적인 게 어디다? 바로 세종시 행정중심 복합도시 있는 저 지역을 말한다. 특별 건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내용이 쭉 나오는데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 더 깊이 들어서 보도록 하죠. 자, 그 밖에 건축협정이나 결합건축이 있는데 이번엔 결합건축이 시험 문제 났어요. 건축협정이 뭔지 한번 간단히 정리하죠. 건축협정이란 바로 이거야. 지금 잘 봐요. 그림을. 여기 도로가 나 있습니다. 여기 도로가 있어. 그리고 여기 대지가 있죠. 그리고 그 옆에 또 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그림 다시 그려볼까요? 여기다 그릴게요. 자, 이쪽으로 옵니다. 자, 여기 도로가 현재 이렇게 나 있고 이제 원래 이렇게 지금 그려놨는데 저기 보니까 여기 대지가 여기 하나의 대지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지가 있죠. 또 그 옆에 또 대지가 있습니다. 문제는 요 A 대지하고 B 대지 보면 A 대지는 도로랑 접해 있고 B 대지는 도로랑 접해 있지 않습니다. 이건 뭐죠? 맹지죠. 그럼 건축허가는 어디 만나죠? 여기 만나겠죠. 여기만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건축허가는 여기 만날 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건물 짓는다면 자, 어쨌든 건물 짓는 게 어디는 질 수 있다? 이쪽은 건축물 짓고 여기는 못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건물 질 수 있고. 자, 그런데 어떻게 하자? 두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겠다는 얘기죠. 그럼 뭐 하면 돼? A 대지하고 B 대지 소유자들이 물론 동일일 수도 있어.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자기들끼리 건축 협정을 체결합니다. 두 필지로 보지 말고 우리 한 필지로 보자는 얘기야. 그래서 건물을 이 안에다 이렇게 같이 짓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하고 B하고 공동으로 다 저걸 져가지고 만약에 임대를 한다면 임대 수입이 들어오죠? 그걸 각각 자기들 지분 비율을 나눠가지고 너는 7, 너는 3. 아무래도 도로 쪽에 접한 쪽이 더 수익이 많아야 되겠죠? 그 뒤에 있는 건 덤으로 가는 거니까. 그럼 건물을 빚어가지고 이걸 분양하는 건 아니고 임대만 해가지고 임대만 하는 거야. 분양은 안 돼요. 임대해가지고 수익이 나잖아. 수익을 지들끼리 나눠갖자. 아니면 자기들 둘이 남한테 빌려줄 건 하고 같이 쓰는데 이렇게 해서 비율을 나눠가지고 우리가 쓰자. 그런 걸 뭐라 부른다? 건축 협정이라는 걸 체결해가지고 저걸 하나의 대지로 봐가지고 건물을 이런 식으로 짓는 게 가능한 것. 이런 건축 협정도 체결되죠. 또 하나 뭐도 있다? 결합건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결합건축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더냐? 여기 하나의 대지 안에 건물 짓는 건 이 대지나 A 대지나 B 대지나 용적률은 똑같아요. 원래 여기는 400%, 여기도 400%야. 그런데 여기 건물 한번 보시죠. 도로변에 바로 붙어 있는 대지는 아무래도 건물을 높게 져요. 그죠? 왜? 사람들이 잘 보이니까 여기 입주를 많이 하셔. 그래서 광고 효과도 있으니까. 그래서 건물들이 많이 입주하고 저 뒤쪽으로 가보면 안 보이잖아, 뒷대지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건물을 거기는 작게 집니다. 그래서 뭐 하자? 여기는 용적률 400%, 여기도 400%인데 그러지 말고 큰 도로에 접해 있는 그 비대지, 여기는 용적률 100% 더 올려서 500% 짓고 대신 뒤에는 400% 짓는 게 아니라 100% 빼서 300%만 짓자. 400%다 100% 더 올려서 여기는 500% 짓고요. 저쪽은 몇 퍼센트를 준다? 여기는 300%만 짓자. 즉 100% 용적률을 이쪽에다가 빌려주는 것. 용적률 거래제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대지에다 건물 짓는 건 용적률 500% 짓고 대신 뒤에 있는 쪽은 용적률 300%만 짓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그렇게 했다. 원칙은 30년이야.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다시 500% 줬던 거 원산복구 시키면 되잖아. 400% 돌리면 그때는 다시 폐지할 수 있더라. 그런 걸 한마디로 말한다. 결합건축을 할 수 있답니다. 그럼 이번에 시험 문제 난 건 뭘까? 결합건축을 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이 아닌 걸 골라라. 라는 게 시험 문제 났습니다. 이러이러한 지역에서만 결합건축을 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는데 그 지역에 아닌 걸 고르랍니다. 시험 문제는 특별 가로구역이라고 했습니다. 특별 건축구역 말고 뭐도 있다? 특별 가로구역이 있는데 그 특별 가로구역은 결합건축을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게 이번에 시험 문제가 났는데 하여튼 그런 걸 일일이 다 외운다는 건 쉽지는 않지만 제가 옛날에 문제 구성되는 데서 그런 문제를 한번 낸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특별 가로구역은 아예 배우지도 않아.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왜? 거기는 시험 문제 낼 만한 건덕지가 없거든. 그래서 안 내는데 어쨌든 그게 이번에 시험 문제 났었다는 걸 말씀드리죠. 자, 이제 마지막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라는 게 있고 또 누가 있다? 이행 강제위원회 있죠. 이때 건축 분쟁 전문은 뭐냐면 건축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어요. 그럼 뭐 하라는 얘기야? 건축 분쟁 전문위에 와가지고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해서 해결을 받자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건축 분쟁에 관한 걸 해결 안 되면 뭘로 가야 돼? 소송 가야 되죠. 그럼 첫째, 변호사비 들어간다. 두 번째, 시간 오래 걸린다. 그래서 상당한 서로 출혈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건축 분쟁 전문에다 그 분쟁 조정 신청, 재정 조정 신청해서 조정이나 재정 신청해가지고 거기서 해결했으면 좋겠다. 다만 시험 문제 최근에 잘 나는 건 누구끼리 발생하는 분쟁만 건축 분쟁 전문위에서 다루느냐.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요. 누구끼리 발생하는 분쟁일까? 세 사람이야. 건축 관계자하고 인근 주민하고 관계 전문 기술자란 이 세 사람들 상호간 또는 지들 내부에서만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것만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에서 해결하지. 건축 허가권자하고 건축주하고 둘이 분쟁이 발생했다. 그거는 소송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건축 분쟁 전문에서는 해결해 주지 않는다. 딱 건축 관계자, 인근 주민, 관계 전문 기술자만 들어가지. 거기 허가권자는 분쟁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그거는 이쪽에서는 해결해 줄 수 없다. 그건 결국 소송 가는 수밖에 없다. 행정소송 같은 걸 가야 돼요. 그렇게 정리하시죠. 자, 마지막 뭐가 있다 그랬죠?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 말씀드렸어요 아까.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상 하지 말라고 제한하는 걸 위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 위반한 자에게는 일단 원상 회복을 명하고 그래도 안 한다? 그러면 일정한 금액을 부과시켰는데 또 일정 기간 지나서 봤더니 아직도 철거 안 해. 또 부과합니다. 아직도 안 해? 또 부과해. 철거할 때까지 행정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금전적 부담을 부과시키는 걸 이걸 이행 강제금 부과라고 하더라. 이것도 내용에 비해서는 시험 문제가 너무 안 나. 보통 6년에 한 문제 정도 나는데 그건 문제가 있는 거야. 내가 볼 때는 한 1년에 한 번씩은 내야 돼. 근데 시험 문제는 생각보다 안 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해놓고 나서 나중에 그때가 정리한다. 그래서 건축분쟁 전문위원회고 그 이행강제금은 공부가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에서 그때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되는 파트다라는 것까지만 말씀드리죠.
바로 이런 것들이 무슨 법이다? 건축법이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말로 다 공부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게 건축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림공법에 보면 사진이 가장 많아요. 건축법에 사진이 제일 많이 들어있어. 왜? 사진을 보고 이해를 하는 게 백문이 불여일견이야. 읽는 것보다도 눈으로 보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건축법은 눈으로 그림으로 시작해서 그림으로 끝난다. 사진으로 시작해서 사진으로 끝나는 게 건축법이니까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몇 가지 집중적으로 외울 것들이 있는데 그것만 외워두면 건축법도 7문제 중에 5개 정도는 커버할 수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2개밖에 커버가 안 돼요. 나머지는 유추해가지고 풀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자 다음 주에는 뭐 보죠? 마지막 주택법하고 농지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감사합니다.